야상곡이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왜? 제 연주를 듣고 왜? 은서야. 그날 밤 그분이 제게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4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 단 한마디로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남긴 바이올린 그 곡을 연주했을 뿐인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모든 게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창밖은 이미 습한 여름밤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유일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목조 테이블 앞에 앉아 어머니의 유품인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케이스의 벨벳 안감은 세월의 흔적만큼 달아 있었지만 악기 자체는 어머니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에 여전히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현을 짚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촉감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엄마. 작게 불러본 이름에 목이 메었습니다. 석 달 전 어머니는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저희의 가난은 병원비 앞에서 무너져 내렸고 저는 결국 어머니의 마지막 몇 달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남겨진 것은 빛과 이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어머니 김지영. 바이올린 전공자셨지만 저를 홀로 키우기 위해 악기를 내려놓고 식당 주방, 청소 일 등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밤늦게 돌아와 지친 몸으로도 제게 야상곡을 연주해 주시곤 했습니다. 그 멜로디는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위로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고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밀린 월세, 공과금, 그리고 무엇보다 갚아야 할 병원 대출금이 쌓여 있었습니다. 당장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오전에는 카페에서, 오후에는 마트에서 일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은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은서야, 어머니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지? 그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병원비도 많이 밀렸을 텐데.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아는 지인의 집에서 간병인을 찾고 있단다. 조용한 곳이고 당분간 생활도 안정될 거야. 내가 괜찮다면 추천해주고 싶구나. 저는 망설였지만 교수님의 진심 어린 제안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꼭 성실히 하겠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 일정이 잡혔습니다. 면접 당일 저는 깨끗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고 지정된 주소로 향했습니다. 성북동 언덕, 높게 솟은 담장과 육중한 철문. 그 너머에 고요하게 자리 잡은 거대한 저택이 있었습니다. 현관에는 50대 중반쯤 보이는 여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녀가 차갑지만 예의 바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은서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정연숙입니다. 이 저택의 집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면접은 길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오갔고 정연숙 집사는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채용을 승인하셨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예의가 있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외 회장실 출입 금지, 소음 불필요한 질문과한 감정 표현 삼가. 이 집에서는 침묵이 예의이자 규칙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연숙 집사가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그럼 따라오세요. 회장님을 뵙겠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운명처럼
그 차가운 집 안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자 세상이 바뀐 듯 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발소리를 삼켜버렸고 천장은 너무 높아 사람의 숨결조차 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가구는 제자리를 고집하듯 묵묵히 서 있었고 오래된 그림들이 그 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시간이 다른 속도로 흘렀습니다. 정연숙 집사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녀가 안내한 곳은 1층의 작은 접견실이었습니다. 창문에는 무거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벽에는 낡은 시계가 느릿하게 초침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예민하십니다. 정연숙 집사의 목소리는 일정한 높이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모든 일정은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하며 사적인 질문은 금지입니다. 특히 회장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감정 표현은 삼가해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제 얼굴을 잠시 살폈습니다. 눈빛이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그 속엔 약간의 경계와 오래된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을 곧 모시겠습니다. 그녀는 짧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 순간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무릎을 쓸며 긴장을 누르려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의 바퀴가 카펫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회장님은 창가 쪽에서 천천히 돌아오셨습니다. 머리는 희고 눈빛은 바다처럼 깊었습니다. 그 눈이 저를 향하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 간병인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쉰 듯 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의 공기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다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김은서입니다. 제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이름을 중얼거리듯 되뇌었습니다. 김은서.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리듯 발음한 뒤 다시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정연숙 집사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김은서 씨는 경력은 짧지만 성실하고 성품이 단정합니다. 회장님은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정 집사, 자네에게 맡기겠네. 그 한마디를 남기고 회장님은 휠체어를 돌려 응접실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짧은 대면이었지만 그 시선은 오래 남았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묘한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그 사람의 침묵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연숙 집사는 저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는 길고 벽에는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 속 인물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제 뒤를 따라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쪽은 직원 구역입니다. 회장님 방은 1층 서재 옆에 있습니다. 휠체어로 오가기 편한 구조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신중히 행동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제 대답에 그녀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은서 씨 방입니다. 방은 작고 단정했습니다. 하얀 벽지와 오래된 목재 가구, 창가엔 흰 커튼이 걸려 있었고 그 너머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들었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발소리조차 조심해야 합니다. 회장님께서는 밤에도 서재와 정원을 오가십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열어 어머니의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조용함 유지라는 조건이 떠올랐습니다. 악기를 꺼낸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케이스를 다시 닫고 침대 밑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켜야 할 마지막 비밀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정원 위에 빗소리가 잔잔히 번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바이올린의 현이 없는 음악, 하지만 제 안에서는 선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눈을 떴을 때 어디선가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이올린 같기도 하고 바람 같기도 한 그 음색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기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정원 끝쪽 나무 아래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소리가 오래전 어머니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새벽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낯설고도 익숙한 그 멜로디가 저택의 침묵 속을 가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님 방으로 가고 있던 저는 복도에서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회장님 아들인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는 너무나도 놀란 얼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보시는 걸까? 부회장님, 오늘부터 일하게 된 회장님 간병인 김은서 씨입니다. 정연숙 집사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제야 부회장님은 정신을 차리신 듯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제 쪽을 보지 않고 복도를 빠져나가셨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방 문을 닫고 벽에 기댔습니다. 저 얼굴, 저 눈빛, 지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5년 전 잃어버린 그 얼굴, 매일 밤 꿈에서 마주치는 그 눈빛. 설마, 아니야, 있을 수 없어.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부회장님은 매일 저택에 머무셨습니다. 주로 2층 서재에 계셨지만 가끔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때마다 그분은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슬픔, 혼란, 그리움,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나를 보시는 거지? 내가 아는 분이랑 닮았나? 저도 모르게 그분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오후, 저는 회장님 산책을 도와드리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은서 씨. 뒤돌아보니 부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모습이 평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회장님.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잠깐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그분을 따라 정자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회장님은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그 앞에 섰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이가 24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부회장님이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좋은 분이셨습니다. 혼자 키우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왜 이런 걸 물으시는 걸까?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혼자서 저 뒷바라지 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어요. 부회장님은 침묵하시더니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은서 씨는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저는 바이올린을 전공했습니다. 순간 준호의 손이 벤치 모서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뭐라고요? 바이올린입니다. 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아주 조심스럽게 부회장님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김자 지자 영자 김지영입니다. 김지영. 준호는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동안 뭐라고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라는 이름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하고 물어봤습니다. 아닙니다. 준호는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해서 당황했지요. 저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부회장님이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저택생활은 견딜만 합니까? 저는 정 집사님이 도와주셔서 불편함은 없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규칙이. 그분이 말을 멈췄습니다. 이 집은 규칙만 남은 곳입니다. 쓸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셨습니다. 뒷모습이 무척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혜가 누굴까? 왜 부회장님은 엄마에 대해서 물어보셨을까? 엄마 이야기를 듣고 왜 그렇게 동요하셨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혜, 김지영, 바이올린, 혹시?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저는 식당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과 부회장님이 마주 앉아 계셨습니다. 요즘 자주 오는구나.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일은 많이 바쁘지? 항상 그렇지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시선은 자꾸 제게 향했습니다. 마치 무엇을 확인하듯이 저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회장님도 그걸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부회장님을 보시는 눈빛이 의미심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만이 식탁 위에 흘렀습니다. 며칠 후 복도를 지나가는데 정연숙 집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가만히 오랫동안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집사님? 하고 불러보았습니다. 집사님은 무언가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았지만 이내 말을 아끼시고 방으로 가셨습니다. 왜 다들 저를 그렇게 보시는지 의문만 늘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 밑에 숨겨둔 바이올린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규칙을 어기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엄마의 바이올린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손가락으로 현을 짚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촉감. 엄마,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부회장님은 왜 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동요하셨을까요? 지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바이올린을 전공했다고 혹시 그게 엄마는 아니지요? 저는 바이올린을 꺼내 턱에 대고 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주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늦은 밤이었고 이 집의 규칙에 반항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다시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생각하자 하고 잊으려 했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빛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저택에서의 닷새가 흘렀습니다. 회장님 곁을 지키는 일은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그분의 숨결과 눈빛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일정은 분 단위로 움직였고 저는 회장님께 제 시간에 맞춰 약을 드리고 산책과 손과 발이 되어 드렸습니다. 저택의 고요는 여전히 낯설었지만 그 안에서 묘한 평온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님이 점심 식사 후 약을 드시고 낮잠에 드셨습니다.
집사님도 잠시 외출하셔서 저택은 더욱더 조용했습니다. 2층 복도에는 오랜만에 완벽한 정막이 깔렸습니다. 저는 창밖의 정원을 보며 제 방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방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는 걸 보았습니다. 부회장님이 이곳에서 쉬실 때면 바이올린 음악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수많은 LP판과 많은 악보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낡은 케이스의 LP판과 작은 턴테이블이 있었고 그 옆에 오래된 악보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히 악보 표지를 보았습니다. 쇼팽 야상곡 20번 시단조. 이 곡은 엄마가 마지막까지 연주하던 곡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악보를 펼쳤습니다. 악보의 가장자리에는 연필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와 지혜. 숨이 멎었습니다. 준호 부회장님? 지혜는 누구지? 아, 저번에 부회장님이 말씀하시던 그분?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부회장님 이름이 여기 있는 거지? 그리고 지혜는 또 왜? 악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25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왔습니다. 저는 악보를 조심스럽게 덮고 서둘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준호와 지혜 그리고 25년 전 야상곡 20번. 뭐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생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침대 밑에서 바이올린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엄마의 바이올린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의 안정과 엄마의 따뜻한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두 눈을 감고 엄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 저녁과 약을 챙겨드리고 잠자리를 받으렸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았습니다. 환한 달빛이 제 얼굴을 비춰주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작게 엄마를 불러보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빨리 제 곁을 떠나셨어요? 저는 입을 막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엄마와 행복했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하고 숨이 막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환한 달빛이 저에게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야, 울지 말고 나에게로 오렴. 나는 그 손짓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이올린을 품에 안고 정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정원이 은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푸르도록 시린 달빛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 달빛을 따라 더욱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만큼 달빛을 따라 도착한 곳은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연못의 달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화를 들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첫 음이 달빛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야상곡 20번. 제 가슴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듯한 선율이었습니다. 소리는 작고 투명했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이, 달빛이 그 선율을 따라 흔들렸습니다. 엄마, 들리세요? 전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외로워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눈물을 비쳤습니다. 그 시각 준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한 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 왜 그렇게 지혜를 닮은 걸까?
은서가 간병인으로 온 후로 준호의 하루하루는 고통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걸음걸이, 심지어 말투까지 모든 것이 25년 전 그 사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보낸 거니, 은서 씨?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은서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준호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미칠 것만 같아 책상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서재를 나와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25년 동안 지혜를 그리워하며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머릿결이 흔들렸습니다. 가슴으로 바람을 들이마시고 내뱉었습니다. 조금 숨통이 트이고 살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바람결 사이로 어디선가 낯익은 멜로디가 들려왔습니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바이올린의 소리가 바람에 섞여 희미하게 흘러들었습니다. 야상곡 20번. 25년 전 지혜가 늘 연주하던 곡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거칠게 얽혔습니다. 지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준호의 몸이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지혜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마구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준호가 좀 더 가까이 갔을 때 어렴풋이 나무 사이로 한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긴 머리가 바람에 흔들리고 바이올린의 현이 부드럽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눈을 감은 채 눈물을 흘리며 마치 오래전 기억 속 누군가를 불러내듯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지혜, 정말 너니? 연주는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마지막 활이 현을 스치는 순간 은서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부회장님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충격과 슬픔이 함께 떠올라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저는 갑작스런 부회장님의 등장에 너무 놀란 나머지 말소리도 크게 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다가왔습니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 사이를 비춰주었고 부회장님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곡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어머니한테. 준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물 자국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뭐라고 했지요? 김지영입니다. 순간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지영.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김지혜 아닙니까? 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성함이 정말 김지영입니까? 네. 김지영이에요. 지영. 저는 다시 한번 엄마의 이름을 되뇌이었습니다. 부회장님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허탈한 듯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그의 떨리는 어깨를 비췄습니다. 그 곡은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야상곡 20번. 어머니가 자주 연주하셨습니까? 네. 제게 자주 들려주셨어요. 준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도 그 곡을 늘 들려줬는데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지? 부회장님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부회장님. 제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지혜가 누구신가요? 준호는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헤어진 달빛에 비친 그의 눈가가 불 꺼지며 바람이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정원은 침묵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달빛만이 두 사람 사이를 비추며 나뭇잎 사이로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이 뜨거워지고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달빛 속에서 심장이 울리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은서, 잠깐 서재로 오겠나? 네. 서재 문을 열었을 때 회장님 혼자 계셨습니다. 앉게.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은서야. 회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이제 내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단다. 회장님은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25년 전, 난 지혜를 보냈단다. 준호와 지혜의 사랑을 반대했지. 우리 집안과 맞지 않는다고.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떠났어. 그때 난 몰랐단다. 지혜가 임신했다는 걸.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임신? 1년쯤 지나서 지혜를 찾기 시작했어. 회장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지. 지혜가 이름을 바꿨다는 것. 김지혜에서 김지영으로,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김지혜? 엄마가 오래전 부회장님과 헤어진 그 김지혜? 모든 궁금증이 시로리처럼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엄마. 나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께서 제 눈물을 보시고 닦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서야,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나의 손녀딸이란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제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지혜에게 강비서를 보냈단다. 회장님이 도와드리고 싶어 하십니다라고 전했어. 회장님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거절했단다. 도움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 딸은 제 손으로 키우겠습니다라고. 그 자존심, 난 알고 있었지. 그래서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냥 둘 수는 없었단다.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강비서에게 멀리서 지켜보라고 지시했지. 지혜가 어떻게 사는지, 아이가 잘 크는지 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 미루는 것을 알고 돈을 보내려 했지. 하지만 다 거절당했어. 그리고 3개월 전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 회장님은 한동안 말씀을 이어가지 못하시고 흐느껴 오셨습니다. 지혜에게 속죄하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를 놓치고 말았단다. 내 인생의 마지막 후회로 남고 말았구나. 그때 결심했단다. 너를 데려와야겠다고. 혼자 남은 너를 외롭고 힘들게 살게 내버려 둘 순 없었단다. 지혜도 아마 그러길 바랬을 거야. 어떻다면 너와 함께 살 수 있을까 궁리하던 중 내 은사 김 교수에게 연락했단다. 간병인 자리가 있는데 은서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지. 사실 김 교수는 오래된 나의 지인이란다.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여러 번 저를 놀리키셨습니다. 은서야, 너가 이 집에 온 건 우연이 아니란다.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구나. 회장님이 저의 손을 꼭 쥐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남긴 내 손녀를 내 곁에 두고 싶더구나. 이런 할아버지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겠니? 그때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부회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준호야. 회장님이 놀라셨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부회장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너무 낮아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부회장님이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혼자만 알고 계셨습니까? 준호야. 지혜가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도 낳았다는 것도 그리고 혼자 키웠다는 것도 부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까? 회장님은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대답하세요. 그래, 알고 있었다. 순간 부회장님이 벽을 쳤습니다. 쾅.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부회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지혜가 원치 않았어. 그게 중요합니까?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딸인데요. 제 아이인데요. 내가 책임감에 지혜를 찾을까봐 지혜가 원치 않았다. 회장님의 변명에 부회장님이 더욱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전 사랑했어요. 지혜를 매일, 매 순간 부회장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시면서 왜 그걸 저한테는 숨기신 겁니까? 회장님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부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딸은 아빠 없이 자랐어요. 제 여자는 혼자 아프다가 죽었고요, 준호야. 전 그것도 모른 채 이렇게 그리워만 하다. 부회장님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런 부회장님의 우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슬프고 아팠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랜 울음 끝에 부회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은서야. 눈물 범벅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달려갔을 거야. 지혜한테도 너한테도.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어줄 수 있겠니? 부회장님의 눈빛이 너무나도 애원하는 듯하여 저는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으로선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디론가 도망치고만 싶었습니다. 너무 많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분께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하단 말을 하고 그 방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도와주시려 했는데 왜 바보같이 혼자 힘들게 사신 거예요? 왜요? 엄마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와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는 지금도 엄마를 사랑하고 계셔요. 오늘도 엄마를 생각하며 가슴 아파 울고 계시는데 엄마는 거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원망의 소리를 엄마에게 퍼부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하나요?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엄마에게 투정하듯 물어보았습니다. 오늘따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가 제 곁에 있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바이올린 케이스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엄마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고 엄마가 제 얼굴을 어루만져 주고 계셨습니다. 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식탁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부회장님, 그리고 저. 젓가락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만이 식탁 위를 맴돌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지만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잘 잤니? 부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네.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부회장님과 함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은서야, 어제 많이 놀라고 힘들었지? 그런 모습밖에 보여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너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모르고 부회장님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살아온 내 자신이
너무 믿고 한심해서 너한테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부회장님은 깊이 자책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런 부회장님을 보고 있으니 제 마음 또한 편치 않았습니다. 은서야, 지금껏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아빠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거 알아. 하지만 너가 용서해준다면 너랑 같이 있고 싶구나. 그동안 못해준 아빠 노릇도 제대로 하면서 말이야. 부회장님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저에게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건 아니야. 너가 충분히 생각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을게. 부회장님이 말을 마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마음의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이 정리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회장님이 제 어깨를 2번 토닥거려 주셨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은서야, 이리 와서 앉으렴. 서재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은 채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은서야, 너를 보고 있으면 지혜가 생각나서 내 마음이 편치 않구나. 할아버지께서 긴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준호가 집으로 지혜를 데려온 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단다. 23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지. 지혜는 가진 건 없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는 아이였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좋았단다.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만약 그때 반대만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텐데 할아버지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잘못된 판단이 너희에게 이런 아픔과 상처만 남겨주는구나. 할아버지는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분은 25년 동안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처음으로 불러보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날 용서해 주겠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할 게 없어요. 엄마도 그러길 원하셨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우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아버지의 2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장님과 저 그리고 부회장님은 하루하루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원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은서야. 뒤에서 부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같이 걸을까? 네, 좋아요. 나란히 걸었습니다. 향기로운 라일락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 꽃향기를 맡으며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은서야, 알고 있니? 이 라일락 꽃향기를 맡으면 항상 엄마가 생각났어. 엄마가 가장 좋아하던 꽃향기였단다. 정말요? 전 몰랐어요. 엄마가 라일락 꽃향기를 좋아했는지요. 부회장님 덕분에 알게 됐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상상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이 꽃향기를 좋아할 것 같아요 라며 부회장님께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계시던 부회장님께서 그래, 은서야, 넌 이렇게 웃을 때가 가장 이쁘구나 라며 웃어주셨습니다. 지금껏 누구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저는 귓가가 빨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사실 난 내가 정원에서 바이올린을 켰을 때 지혜가 돌아온 줄 알았단다. 어리석게도 말이야. 부회장님이 너털웃음을 웃으셨습니다. 지금껏 내 삶은 후회뿐이었어. 지혜를 그렇게 보냈던 것이, 이젠 내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것이 아마 내 평생 아픔으로 남을 것 같구나. 부회장님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저는 부회장님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느껴보고 싶어요. 부회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네.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부회장님의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그래, 서두르지 않을게.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 부회장님과 저는 서로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도 달이 밝았습니다. 정원에서 부회장님과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좀 더 빨리 아빠의 존재를 알았었더라면 좋았을까? 저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아빠가 계신 걸 말하지 않으셨어요? 말하고 싶지 않을 만큼 아빠가 미우셨던 거예요? 엄마에게 처음으로 화가 났지만 곧 엄마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자존심, 엄마의 상처, 엄마가 지키려 했던 것들, 엄마도 힘드셨겠죠? 혼자 결정하시기 너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엄마의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엄마의 손길을 느끼고 싶어졌습니다. 달빛이 현에 반짝였습니다. 엄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엄마를 배신하는 거는 아니겠죠?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면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은서야, 잘하고 있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돼 하며 엄마가 말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 어느덧 3주가 지났습니다. 식탁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 식탁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신문을 보시고 부회장님과 저는 커피와 토스트를 먹었습니다. 각자 자연스럽게 지낼 만큼 편안해졌습니다. 은서야, 오늘 날씨가 너무 좋구나. 정원에 나가볼까? 네, 좋아요. 나가봐요. 제가 대답하자 부회장님이 웃으시며 나도 바깥 공기 좀 맡아볼까 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다 같이 나가보자. 저는 할아버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부회장님이 옆에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정원은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자 앞에 멈춰서자 할아버지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구나, 은서야. 아니에요. 저는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부회장님도 제 곁으로 오셨습니다. 좋구나. 이렇게 셋이 서 있으니.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네. 저도 웃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작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작게 불러보았습니다. 아빠. 한 번 더 불러보았지만 여전히 어색하고 떨렸습니다. 아직은 못 부르겠어. 부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편해. 하지만 언젠가는 부를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그 순간 엄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은서야,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 천천히 다가가렴.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달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일이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정원에는 새싹이 돋았고 창문을 열면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한때 침묵만 흐르던 이 집은 이제 다르게 숨쉬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대리석 복도를 따라 번지고 거실에서는 할아버지와 부회장님이 장기를 두고 계십니다. 그 수는 너무 뻔하십니다. 늙으면 단순해지는 법이지. 두 분의 웃음소리가 퍼집니다. 저는 주방에서 차를 내리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었구나. 저는 더 이상 간병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할아버지께 차를 드리고
점심엔 부회장님과 정원을 걷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항상 대화와 웃음이 오릅니다. 은서야, 오늘 음대 교수님한테 연락 왔더구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내 실력을 아까워하시더구나. 다시 레슨 받아보지 않겠냐고. 해보렴. 내 엄마가 원했던 거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부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그럼 나도 다시 피아노 쳐야겠네. 딸 레슨 따라가려면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휠체어를 밀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고 봄 공기를 마시던 부회장님이 은서야,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식사 후에 정원 나갈까? 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시간이 멈췄습니다. 부회장님이 얼어붙으셨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아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서야. 좋아요, 아빠. 정원. 나가요. 부회장님은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저 저를 꼭 안으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은서야. 할아버지가 우리를 보며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이제야 가족이 되는구나. 저는 부회장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부회장님도 우셨습니다. 봄 햇살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일주일 후 정원에 세 사람이 섰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그리고 저. 집사님이 카메라를 들고 계셨습니다. 자, 하나, 둘 잠깐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휠체어 옆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빠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됐어요. 집사님이 웃으셨습니다. 김치. 셋. 찰칵 햇살이 부드럽게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25년 만에 찍는 가족사진이구나. 아빠가 제 어깨를 꼭 눌렀습니다. 앞으로 매년 찍자. 네, 아빠. 그 말에 아빠의 눈이 또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연숙 집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은서 씨. 네, 집사님. 집사님은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집이 25년 만에 가장 평화로운 것 같아요. 집사님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지혜 씨가 잘 보내주셨네요. 은서 씨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감사드려요. 은서 씨, 행복하세요. 그게 지혜 씨가 원하던 거예요.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엄마의 기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엄마 사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와 아빠도 오셨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지혜야. 할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손녀를 보내줘서 고맙다. 아빠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지혜야 사랑한다. 그때도 지금도.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가 정원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달빛이 부드럽게 내리고 봄바람에는 꽃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서야, 준호야.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 오늘은 우리 셋이서 연주해보자. 지혜를 위해서. 준호야, 피아노 좀 끌고 나와라. 잠시 후 정원에 피아노가 놓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계시고 아빠는 피아노 앞에, 저는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야상곡.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엄마가 우리 가족이 함께 연주하는 걸 꿈꿨단다. 이제 이루어주자. 저는 바이올린을 턱에 댔습니다. 아빠가 피아노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야상곡.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피아노의 낮은 울림, 바이올린의 높은 선율, 두 소리가 봄밤 공기 속에서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엄마가 꿈꿨던 모습이었나요?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전 행복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연주가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음악실 창가에 앉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우리 가족 사진, 할아버지, 아빠, 그리고 저. 엄마, 저 잘 지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은서야, 연습할까? 네, 아빠. 저는 미소 지으며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아빠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다시 만나 봄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음악은 저택을 감싸고 할아버지 방 문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침묵의 저택이 아니라 음악이 머무는 집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웃음소리, 아빠의 피아노 그리고 제 바이올린 소리가 합쳐져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늦게 만났지만 이제는 함께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엄마가 남긴 그 야상곡을 연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듯이 엄마, 할아버지, 아빠, 그리고 가족.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피아노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아빠가 피아노로 화답했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사랑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너무 늦은 것 같은 순간을 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습니다. 은서처럼 오늘도 누군가는 잃어버린 가족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혜처럼 오늘도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호처럼 오늘도 누군가는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봄은 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